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K컬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며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주제가상을 받은 골든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빛나는 존재라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 곳곳에 내린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오후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분다고요? 네, 어제 낮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밤사이 눈이 꽁꽁 얼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오늘 낮에도 추위는 풀리지 않을 전망이어서 한파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1도에 그치겠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밤사이 중부 곳곳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인데요.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여서 화재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 잠시 추위가 누그러지지만 다음 주 초반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는 등 당분간 롤러코스터 같은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험동물의 자세와 팔다리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해 우울 증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 연구팀은 실험용쥐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한 뒤 행동 데이터를 학습시켜 우울 정도에 따른 미세한 행동 변화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움직임의 능력 자체보다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어떤 순서로 행동하는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컷쥐는 주변을 탐색하거나 빙글빙글 도는 행동이 줄었고 암컷쥐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늘어나는 차이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안에 미국에서 자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웨이모, 중국의 바이두가 촉발한 글로벌 무인 자율주행 택시 전쟁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달리는 아이오닉.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뒤 차선을 바꾸는가 하면 차와 사람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호텔 입구도 능숙하게 빠져나갑니다. 골목에서 다른 차량이 튀어나오거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도 일단 멈춰선 뒤 여유롭게 다시 주행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핸들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이 만든 무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일반 차량과 모양부터 차이가 납니다. 앞뒤 양옆 그리고 한가운데까지 모두 5개의 라이다가 달려있고 13개의 카메라와 29개의 센서까지 모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모셔널은 올해 초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Because there's a lot of ride-hail demand in Las Vegas. As you know, a lot of tourists come to Vegas, and there's a lot of entertainment activities, and people, move around and prefer not to drive themselves.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개입 없이 대부분 도로를 알아서 달릴 수 있는 레벨 4 수준. 기존 자율주행 학습 역시 안전성과 위기 대처 능력을 모두 확보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했습니다. 글로벌 무인 택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미국의 웨이모와 테슬라는 일부 도시를 시작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중국 바이두의 아폴로고 역시 3,000대 이상의 무인 택시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엄청난 초기 비용과 사고 책임 위험을 무릅쓰면서 무인 택시 사업을 이어가는 건 미래자동차의 주도권이 자율주행 기술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데이터 공유라든지 그리고 이 모델들의 서로 통합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레벨4에서 그 개발된 여러 기술들을 또 같이 융합시켜서 궁극적으로 통합해서 가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쌓은 뒤 국내에서도 본격 시범 운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가 선정한 CES 2016 최고의 모바일 기술과 최고의 제품으로 뽑혔습니다. 미국 IT 전문지 시넷은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와 함께 심사한 결과 63개 수상작 가운데 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OLED TV는 최고의 TV로 선정됐고 올해 CES에서 처음 선보인 삼성 뮤직 스튜디오 5는 최고의 홈 오디오를 수상했습니다. 롯데건설이 주차장, 커뮤니티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 공간을 특화 설계한 라이브 그라운드를 향후 수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먼저 차량 승하차 공간과 로봇 서비스를 결합해 입주민이 차량을 세우면 승하차 지점에서 대기하던 생활 로봇이 차량에서 커뮤니티 라운지 내부까지 짐을 옮겨줍니다. 지상 조경시설과 지하 카페 시설을 연결한 드라이브스루는 지상에서 지하 카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로 입주민들이 지상과 지하를 오르내리며 휴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와중에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7% 오른 49,590.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는 0.16% 상승한 6,977.2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26% 상승한 23,733.9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뉴욕 증시는 연준 수사에 따른 연준의 독립성 우려로 하락 출발했지만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는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강력한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수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달러는 하락한 반면 금값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 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수사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Those are pretexts.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이번 수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과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등 전직 연준 의장들과 티머시 가이트너 등 전직 재무장관들, 그레고리 맨큐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까지 13명이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존 패터먼 상원 의원 등 미국 여야 의원들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몰아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임명해 연준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이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어떤 연준 후보자도 상원 인준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몇몇 의원들은 이에 동참했습니다. 연준 건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인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회의론 속에 미국에서 홍역이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만 홍역 환자가 이틀 만에 100명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보건부는 현지 시간 지난 9일 기준으로 홍역 환자가 3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역 환자 대부분은 5살에서 17살 아동과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 변화가 홍역 대유행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벽두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일본을 찾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올해 첫 한일 셔틀 외교를 이어갑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작년에 경주 에이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에 다음에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인 만큼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1박 2일로 짧게 짜였습니다. 도착 당일 오후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그리고 만찬까지 숨가쁘게 시간표가 돌아갑니다. 이튿날인 14일엔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친분을 쌓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은 터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상들의 대화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론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 등 과거사 문제가 우선 꼽힙니다. 지식재산 보호와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이슈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현안 또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이라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과 관련해 당장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단행된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일본 측이 요구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다만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인 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두 나라 갈등엔 거리를 둘 가능성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관련 수입 규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하다며 적극 논의해 가야 할 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과 북한이 대화와 소통을 하고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내버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어제 오후 3시부터 협상에 들어갔지만 오늘 새벽 1시 반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기본급 0.5% 인상안에 대해 사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는 3%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새벽 4시 첫 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참여 규모는 64개 업체 7,400대에 달해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 출퇴근과 막차 시간대 운행을 1시간씩 연장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식품과 농산업품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이 136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면과 소스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 포도와 딸기 같은 신선식품도 선전했고 농기계와 동물용 의약품까지 한국산 제품의 해외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은 13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식품 수출은 10년 연속 증가했고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농기계와 동물용 의약품 등 농산업 수출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라면 수출이 전년보다 21.9% 성장한 15억 2,140만 달러로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매운맛을 세분화한 신제품까지 홍을 얻으며 라면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라면은 중국에서만 50% 가까이 성장했고 중앙아시아 38.7%, 라면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도 23.7%나 올라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 수출도 크게 늘었는데 무설탕 제로 제품이 인기를 얻으며 아이스크림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포도, 딸기 같은 신선 농산물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포도의 경우 국내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대만 수출 포도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대만과 북미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미국 수출은 13.2% 증가한 18억 달러로 1위를 유지했고 중국도 5.1% 늘어난 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김치와 쌀 가공식품 수출이 늘었고 중동 지역은 라면과 소스류를 중심으로 22.6%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담 속에서도 농기계 수출은 10.8% 증가해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농약 수출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요 증가에 힘입어 14.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설정하고 중동과 유럽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리회의를 열고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과 배추, 마늘, 사과, 감귤, 딸기, 한우, 계란 등을 이달의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설 명정을 앞두고 공급과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작황 회복으로 설 성수기에도 공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고 감귤과 딸기, 사과도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격이 오른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 2,100톤을 공급해 추가 상승을 억제하고 감자도 하루 20여 톤씩 비축 물량을 방출해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건대추와 생탕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과 사과, 묘목 등 모두 1,150톤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은 검역본부가 확인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범칙 시가만 약 15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불법 농산물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의 한국인 총책이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총책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휴대전화 여러 대가 놓여 있고 모니터엔 수많은 대화창이 열려 있습니다. 2년 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스캠 조직의 사무실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한국인 조직원 54명을 우선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인 총책 등 해외에 머물고 있는 나머지 일당에 대해선 추적 중이라고 당시에 설명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17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및 지명 수배 조치하고 적색 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달 말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프놈펜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한국인 총책 40대 정모 씨를 검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현지에서 만복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는데 우두머리인 중국인 총책과 함께 범죄 조직을 이끈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 등 일당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1년 반 동안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194억 원가량을 가로채는 등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에 능통한 취재원은 이 조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스캠 조직 가운데 손에 꼽히는 규모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정 씨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월 1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